고름 하나가 날 죽이려 하는구나. 1800년 6월 28일 새벽 창덕궁 편전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48세의 정조 임금이 온몸을 비틀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등에 난 작은 고름 하나, 겨우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선 최고의 성군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17명의 어이가 밤낮으로 매달렸지만 단 10일 만에 왕은 숨을 거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정조만의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800년 6월 18일 정조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48세 한창 나이였습니다. 그날 저녁 목욕을 마치고 나서 내관이 왕의 등을 닦다가 작은 부스럼을 발견했습니다. 전하, 등에 작은 것이 났사옵니다. 정조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은 늘 나는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이 작은 부스럼이 조선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6월 20일 이틀이 지나자 부스럼 주변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어이들이 침을 놓고 뜸을 떴습니다. 곧 나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조의 얼굴에는 땀이 흘렀습니다. 통증이 시작된 것입니다. 6월 22일 부기가 더 심해졌습니다. 고름이 차오르는 것이 만져졌습니다. 영의정 심한지가 급히 입궐했습니다. 전하, 대신들이 모두 염려하고 있사옵니다. 정조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과인은 괜찮다. 정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 6월 23일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고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조의 몸에서 불덩이처럼 열이 났습니다. 어이들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절개를 해야 합니다. 아니요, 왕의 몸에 칼을 댈 수는 없으오. 그럼 이대로 두자는 말이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내의원 수석 어이 강명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절개하지 않으면 위험하옵니다. 정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좀 더 지켜보자. 6월 24일 정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정조는 신음하듯 사도세자를 불렀습니다. 열이 너무 높아 헛것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손 순조가 울며 할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겨우 11세였던 순조는 할아버지의 뜨거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바마마, 제발. 6월 25일 새벽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어이들이 결국 절개를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등의 종기에 닿는 순간 검은 고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악취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늦었습니다. 이미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6월 26일 정조는 거의 의식을 잃었습니다. 가끔 눈을 뜨면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새손을 부탁하오, 개혁을 이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은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6월 27일 저녁 정조의 호흡이 가늘어졌습니다. 신하들을, 백성들을 마지막 말을 남기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6월 28일 새벽 5시 정조 임금이 승하했습니다. 즉위한 지 24년 나이 48세였습니다. 등에 난 작은 종기 하나가 조선 최고의 개혁군주를 죽인 것입니다. 창덕궁의 곡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하. 신하들이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백성들도 울었습니다. 개혁은 이제 어찌 되는 것이오? 규장각은? 장영령은? 정조가 평생 이루려던 개혁이 그렇게 멈춰버렸습니다. 단 10일이었습니다. 작은 종기가 발견된 지 고작 10일 만에 왕이 죽은 것입니다. 17명의 어이가 밤낮으로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의술도 작은 고름 하나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정조만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519년 역사에서 27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무려 12명이 종기와 관련된 질환으로 죽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태종, 세조, 성종, 연산군, 명종, 선조, 인조,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이들 모두 등이나 엉덩이, 허벅지에 난 작은 종기 때문에 고통받았고 결국 그것이 사망 원인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었을까요? 작은 염증 하나가 어떻게 천하를 호령하던 왕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왕들만 죽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왕비와 왕자, 공주들도 같은 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왕실 최고의 의료진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수백 명의 어이가 있었고 최고급 약재가 있었는데도 작은 고름 하나를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단순히 의술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500년 조선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왕실 의료 시스템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야 합니다. 500년 전 조선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종기, 이 단어는 조선 왕조실록에 수천 번 등장합니다. 한자로 부울종의 기운기입니다. 몸에 생기는 부스럼이나 고름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매우 세밀하게 구분했습니다. 옹이라고 불리는 것은 피부 표면에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붉게 부어오르고 뜨거웠습니다. 만지면 물렁물렁했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치료가 쉬웠습니다. 침으로 터뜨리고 고름을 빼내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절하고 불리는 것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깊은 곳에 생겼습니다. 피부 아래 깊숙이 근육과 뼈 가까이에 생기는 고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쪽으로는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터뜨려도 고름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쪽에 남아서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조선시대의서 동의보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독이 깊어서 뼈와 살을 상하게 한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죽는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저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종기는 세균 감염입니다. 주로 황색포도상구균이라는 세균이 원인입니다. 이 세균은 우리 피부에 항상 살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부에 작은 상처가 생기면 달라집니다. 세균이 그 틈으로 들어갑니다. 모낭, 즉 털구멍으로 침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모낭염이 생깁니다. 작고 빨간 여드름 같은 것입니다. 이때 치료하면 쉽게 낫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세균이 더 깊이 들어갑니다. 피부 아래 조직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봉화지겸입니다. 피부가 넓게 붓고 빨개집니다. 열이 나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봉화지겸을 치료하지 않으면 농양이 생깁니다. 고름주머니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죽은 세균과 백혈구, 녹은 조직이 가득합니다. 농양은 점점 커집니다. 주변 조직을 파괴하며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단계가 옵니다. 폐혈증입니다.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현대에도 폐혈증은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사망률이 30%가 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거의 100% 사망했습니다. 조선시대 환경은 세균 감염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첫째, 위생 개념이 없었습니다. 세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소독이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상처가 나면 그냥 천으로 동염했습니다. 더러운 천으로 말입니다.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둘째, 의복이 문제였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여러 겹의 옷을 입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솜옷을 겹겹이 껴입었습니다. 땀이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매일 목욕하지 못했습니다. 땀에 젖은 옷을 며칠씩 입고 있었습니다. 피부가 짓무르고 털구멍이 막혔습니다. 세균이 번식하기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셋째, 온돌 문화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온돌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특히 왕실의 온돌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임금께서 추워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방 온도가 30도를 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뜨거운 방에서 여러 겹 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등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피부가 불고 짓무르고 염증이 생겼습니다. 넷째, 스트레스였습니다. 왕의 삶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정사를 받습니다. 신하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당쟁에 시달렸습니다. 왕위를 노리는 자들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세균 감염에 약해집니다. 조선시대의 치료법은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첫째, 외과 수술을 꺼렸습니다. 유교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부모, 몸과 머리카락과 피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함부로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특히 왕의 몸에 칼을 대는 것은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왕의 몸은 나라의 근본이다. 칼을 대면 나라가 흔들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절개 수술을 최대한 미뤘습니다. 침과 뜸으로 버티려 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곳의 고름은 침으로 빼낼 수 없었습니다. 둘째, 항생제가 없었습니다. 항생제는 1928년에야 발견됩니다. 페니실린이 그것입니다. 그 전까지 인류는 세균 감염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의원들은 한약으로 치료하려 했습니다. 황금, 황련, 황백 같은 약재를 썼습니다. 이것들은 소염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깊이 들어간 세균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표면의 염증을 조금 가라앉힐 뿐이었습니다. 셋째,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폐혈증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세균이 혈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6시간 이내를 골든타임으로 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어이들이 회의를 하고 논쟁을 하고 왕의 허락을 받고 이러는 사이에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이미 손 쓸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왕들에게는 더 위험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실 의료 시스템 자체였습니다. 이것은 이중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최고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내의원이라는 전담 기관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의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시스템이 오히려 왕의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조선 왕조 519년 역사에서 종기로 고통받은 첫 왕은 태종이었습니다. 태종 이방원, 조선의 3대 왕입니다. 1367년생으로 1400년에 즉위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정도전을 제거하고 왕자의 난을 일으켜 권력을 잡았습니다.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철저하고 냉혹한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종도 작은 종기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1418년 태종은 52세가 되었습니다. 그해 8월 셋째 아들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바로 세종입니다. 태종은 상황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이름뿐인 왕이었고 태종이 뒤에서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런 태종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양위 직후였습니다. 등에 큰 종기가 났습니다. 실록에는 배창, 등에 난 부스럼이 심하여 거동이 불편하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종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침을 놓아라. 뜸을 떠라. 어이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종기는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낫지 않았습니다. 두 달이 지나도 여전했습니다. 고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정사를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1419년 종기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태종은 온천에 가서 요양했습니다. 온천수가 피부병에 좋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1422년 5월 10일 태종은 56세로 승하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실록에는 계속해서 등창으로 고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종기가 결국 그의 건강을 악화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세조입니다. 세조 이유는 1417년생으로 1455년에 즉위했습니다. 39세였습니다. 그는 조카 단종에게서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1453년 계유정난을 일으켜 권력을 잡았고 2년 후 단종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1457년에는 단종을 죽였습니다. 사육신을 처형했고 수많은 충신들을 죽였습니다. 피로 얼룩진 왕위였습니다. 세조는 그 죄책감에 평생 시달렸습니다. 1464년부터 세조는 심한 피부병에 시달렸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가려움증이 심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 이 고통을 어찌 참으리오. 세조는 밤마다 신음했습니다. 어이들이 온갖 약을 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세조는 온천을 찾아다녔습니다. 이천, 온양, 여러 곳의 온천을 다녔습니다. 잠시 나아지는 듯 했지만 곧 재발했습니다. 1468년 8월 세조는 남양주의 봉선사에 갔습니다. 불공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처님,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세조는 단종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1468년 9월 7일 세조는 등에 큰 종기가 났습니다. 고름이 가득 찼습니다. 어이들이 절개했습니다. 검은 피와 고름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염증이 온몸으로 퍼진 후였습니다. 9월 8일 세조는 52세로 승하했습니다. 실록에는 배창이 도져서 승하하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에 난 종기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단종의 원한이 세조를 죽였다. 하늘이 벌을 내리셨다. 종기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천벌로 여겨졌습니다. 세조의 아들 예종은 2년 만에 죽고 그의 조카 성종이 즉위했습니다. 성종 2열은 1457년생으로 1469년에 즉위했습니다. 겨우 13세였습니다. 성종은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학문을 사랑했고 법전을 정비했습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했고 홍문관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애도 짧았습니다. 1494년 12월 성종은 갑자기 앓기 시작했습니다. 등에 종기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곧 나을 것이다. 어이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종기는 빠르게 커졌습니다. 12월 20일 성종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어이들이 급히 절개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2월 24일 성종은 38세로 승하했습니다. 재위 25년 만이었습니다. 종기가 발견된 지 단 4일 만이었습니다. 너무나 빨랐습니다.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38세가 무슨 나이인가? 아직 한창 아니었는가? 신하들이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세규는 나이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성종의 아들 연산군도 피부병에 시달렸습니다. 연산군 이용은 1476년생으로 1494년에 즉위했습니다. 19세였습니다. 연산군은 폭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를 일으켰고 수많은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1506년에는 신하들이 반정을 일으켜 연산군을 폐위시켰습니다.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심한 피부병에 시달렸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1506년 11월 6일 연산군은 31세로 죽었습니다. 폐위된 지 불과 2달 만이었습니다. 사인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부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명종입니다. 명종 이화는 1534년생으로 1545년에 즉위했습니다. 겨우 12세였습니다. 명종은 어머니 문정왕후의 수렴청정 아래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실권 없는 왕이었습니다. 1565년 문정왕후가 죽고 나서야 친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년밖에 못했습니다. 1567년 6월 명종은 등에 종기가 났습니다.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6월 28일 명종은 34세로 승하했습니다. 또다시 젊은 왕이 종기로 죽은 것입니다. 명종의 조카 선조도 종기로 고생했습니다. 선조 이연은 1552년생으로 1567년에 즉위했습니다. 16세였습니다. 선조의 재위 기간은 파란만장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7년 전쟁이었습니다. 선조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1608년 선조는 여러 차례 종기로 앓았습니다. 등과 엉덩이에 종기가 반복해서 났습니다. 2월 1일 선조는 57세로 승하했습니다. 종기 합병증으로 건강이 악화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선 전기의 왕들이 하나둘 종기로 쓰러졌습니다. 태종, 세조, 성종, 연산군, 명종, 선조 6명의 왕이 모두 종기와 관련된 질환으로 죽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대부분 등이나 엉덩이, 허벅지에 생겼습니다. 앉아서 정사를 보는 부위였습니다. 둘째, 악화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4일에서 10일 사이에 사망했습니다. 셋째, 젊은 나이에도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31세, 34세, 38세에 죽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넷째, 최고의 의료진이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조선 후기에 일어났습니다. 조선의 왕실 의료 시스템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습니다. 내의원이라는 전담 기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최고의 의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의, 즉 왕을 치료하는 의원이 되려면 엄청난 실력이 필요했습니다. 과거 시험인 의과에 합격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최상위 성적으로 합격해야 내의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내의원에는 항상 30명에서 50명의 어이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교대로 숙직하며 24시간 왕을 보필했습니다. 최고급 약재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인삼, 녹용, 웅담 같은 귀한 약재들이 창고에 가득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약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첫째, 책임의 분산이었습니다. 왕이 아프면 여러 명의 어이가 동시에 진료했습니다. 많을 때는 10명이 넘는 어이가 한꺼번에 달라붙었습니다. 각자 의견을 냈습니다. 이 약을 쓰십시오. 아니요, 저 약이 낫습니다. 침을 놓아야 합니다. 뜸이 더 효과적입니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책임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치료하니 책임도 분산되었습니다. 내 탓이 아니다. 다른 어이가 잘못했다.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결단력 있는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둘째, 두려움이었습니다. 어이들은 항상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만약 치료가 잘못되면, 만약 왕이 돌아가시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역사가 증명합니다. 왕이 죽으면 어이가 처벌받았습니다. 때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1398년 정종시대의 일입니다. 정종의 아들 회한대군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어이 김효인이 치료했습니다. 회한대군이 죽자 김효인은 곤장을 맞고 유배되었습니다.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죄였습니다. 1506년 연산군 시대에는 더 심했습니다. 연산군의 후궁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연산군은 치료했던 어이 3명을 모두 참수했습니다.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 어이들은 위축되었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하기 두려웠습니다. 잘못되면 내가 죽는다. 가장 안전한 방법만 택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 이미 검증된 방법만 고집했습니다. 침, 뜸, 한약. 이것만 반복했습니다. 혁신적인 치료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특히 절개 수술은 극도로 꺼렸습니다. 왕의 몸에 칼을 댄다? 만약 잘못되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미뤘습니다. 침으로 버티려 했습니다. 한약으로 염증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농양은 이런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에 세균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셋째, 정치적 문제였습니다. 왕의 건강은 단순히 의학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문제였습니다. 왕이 아프면 전국이 흔들렸습니다. 신하들이 권력을 놓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위독하시다. 세자가 대리청정을 해야 한다. 아니다, 아직 이르다. 당파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어이들도 이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어떤 당파에 속하느냐에 따라 치료 방침이 달라졌습니다. 빨리 치료해서 왕을 살려야 한다는 파가 있었습니다. 반면 왕이 돌아가시면 우리 당이 권력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파도 있었습니다. 어이들은 이 미묘한 정치 구도를 읽어야 했습니다. 순수하게 의학적 판단만으로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넷째, 유교적 제약이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이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부모, 불감회상 효지시야. 몸과 머리카락과 피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이것은 효경의 첫 구절입니다. 조선의 모든 선비가 외우던 글입니다.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왕이야말로 이 가르침을 가장 모범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몸에 칼을 대는 것은 곧 부모에 대한 불효였습니다. 왕이 불효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하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왕께서 불효를 저지르시다니. 또 왕의 권위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절개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고통스러워도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침과 약으로 나을 것이다. 하지만 농양은 저절로 낫지 않습니다. 계속 커질 뿐입니다. 결국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되어서야 절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폐혈증이 진행된 후였습니다. 1649년의 일입니다. 인조가 등에 큰 종기가 났습니다. 인조는 1595년생으로 1623년에 즉위했습니다. 1649년이면 55세였습니다. 종기는 빠르게 커졌습니다. 어이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절개해야 합니다. 왕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인조는 거부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고름이 계속 찼습니다. 피부가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제발 절개하소서. 이대로는 위험하옵니다. 인조는 결국 허락했습니다. 어이들이 칼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잘못되면 조심스럽게 칼을 댔습니다. 피부가 갈라졌습니다. 검은 고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양이 엄청났습니다. 대야 하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이들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 있었다니. 만약 며칠만 더 늦었다면 터져서 온몸으로 퍼졌을 것입니다. 인조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1649년 5월 8일 인조는 결국 승하했습니다. 종기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지만 종기로 약해진 몸이 다른 병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인조의 아들 효종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효종 이호는 1619년생으로 1649년에 즉위했습니다. 효종은 북벌을 꿈꿨던 왕입니다. 청나라에 복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1659년 침을 맞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어이 신가기가 왼쪽 어깨에 침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침을 놓은 곳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5월 4일 효종은 41세로 승하했습니다. 침 사고로 생긴 염증이 폐혈증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신가기는 효종 사후 곤장 100대를 맞고 유배되었습니다. 3년 후 귀양지에서 죽었습니다. 효종의 아들 현종도 종기로 고생했습니다. 현종 이연은 1641년생으로 1659년에 즉위했습니다. 19세였습니다. 현종은 재위기간 내내 병약했습니다. 종기가 자주 났습니다. 1674년 현종은 여러 차례 종기로 앓았습니다. 8월 18일 현종은 34세로 승하했습니다. 젊은 나이였습니다. 종기 후유증으로 건강이 계속 나빴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현종의 아들 숙종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숙종은 가장 오래 종기와 싸운 왕 중 하나였습니다. 숙종 이수는 1661년생으로 1674년에 즉위했습니다. 14세였습니다. 숙종은 46년간 재위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두 번째로 긴 재위기간입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이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숙종은 평생 종기에 시달렸습니다. 실록을 보면 숙종이 종기로 앓았다는 기록이 수십 번 나옵니다. 1680년 숙종 20세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큰 종기가 났습니다. 등에 생겼습니다. 고름이 찼습니다. 어이들이 침을 놓았습니다. 한약을 다렸습니다. 며칠 후 나았습니다. 다행이다. 모두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683년 또다시 종기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엉덩이였습니다.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사를 보기 힘들었습니다. 전하, 조금만 쉬십시오. 신하들이 권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고집했습니다. 나라 일을 어찌 미루리요. 고통을 참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종기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침상에 누워야 했습니다. 1686년, 1689년, 1694년, 1701년, 1707년 끊임없이 종기가 재발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또 생기기도 했습니다. 다른 곳에 새로 생기기도 했습니다. 등, 엉덩이, 허벅지, 겨드랑이, 온몸이 종기천지였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생긴 걸까요? 숙종의 생활을 보면 답이 보입니다. 첫째,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숙종 재위 기간은 당쟁이 극심했습니다. 서인과 남인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1680년 경신환국, 1689년 기사환국, 1694년 갑술환국. 정권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숙종은 이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 것인가?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둘째, 여인 문제였습니다. 숙종에게는 3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인현왕후, 장희빈, 인원왕후. 세 여인 사이에서 숙종은 괴로워했습니다. 1688년 장희빈을 총애하여 인현왕후를 폐위시켰습니다.
1694년 다시 인현왕후를 복위시켰습니다. 1701년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결정이 숙종을 짓눌렀습니다. 셋째, 과로였습니다. 숙종은 부지런한 왕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직접 정사를 챙겼습니다. 쉬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몸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졌습니다. 넷째, 온돌과 옷이었습니다. 숙종은 추위를 많이 탔습니다. 방을 항상 뜨겁게 했습니다.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었습니다. 땀이 많이 났습니다. 엉덩이와 등이 늘 축축했습니다. 피부가 짓무르고 세균이 번식했습니다. 종기가 반복해서 생기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1720년 6월 숙종은 또다시 종기로 앓았습니다. 이번에는 심했습니다. 60세가 된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회복이 더뎠습니다. 6월 8일 숙종은 60세로 승하했습니다. 공식 사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종기로 약해진 몸이 다른 병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숙종의 아들 경종도 비슷한 운명이었습니다. 경종 이유는 1688년생으로 1720년에 즉위했습니다. 33세였습니다. 경종은 태어날 때부터 허약했습니다. 어머니 장희빈이 임신 중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왕비와 후궁 사이의 싸움, 정치적 음모, 독살 시도. 장희빈은 불안 속에서 경종을 낳았습니다. 경종은 평생 병약했습니다. 말을 더듬었습니다. 귀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걷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종기도 자주 났습니다. 아버지 숙종처럼 말입니다. 1724년 8월 경종은 엉덩이에 큰 종기가 났습니다. 고름이 가득 찼습니다.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이들이 침을 놓았습니다. 전하, 절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종은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 숙종이 평생 종기로 고생한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며칠이 지났습니다. 종기는 더 커졌습니다. 피부가 팽팽해졌습니다. 8월 25일 경종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아, 어머니. 경종은 장희빈을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23년 전에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경종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8월 25일 밤 경종은 37세로 승하했습니다. 재위 4년 만이었습니다. 종기가 직접 원인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록에는 경종이 8월부터 종기로 심하게 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작스럽게 승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정말 병으로 죽은 것인가? 독살이 아닌가?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경종이 종기로 고생하다가 갑자기 죽었다는 사실뿐입니다. 경종의 동생 영조가 즉위했습니다. 영조는 조선에서 가장 오래 산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 긴 생에도 종기의 악몽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영조 이금은 1694년생으로 1724년에 즉위했습니다. 31세였습니다. 영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왕입니다. 52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83세까지 살았습니다. 장수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이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영조는 평생 종기와 싸워야 했습니다. 실록을 보면 영조가 종기로 앓았다는 기록이 무려 30번이 넘게 나옵니다. 48년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영조의 첫 종기는 즉위 4년 후인 172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3월 2인좌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영조의 즉위를 부정하는 반란이었습니다. 영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경종을 독살했다. 반란군이 외쳤습니다. 영조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있는가? 형님을 죽인 것은 아닌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해 여름 영조의 등에 종기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커졌습니다. 고름이 찼습니다. 통증이 심했습니다. 어이들이 모였습니다. 전하, 절개해야 합니다. 영조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안 된다. 신체 발부 수지부모다. 내 몸에 칼을 댈 수 없다. 어이들이 난처해했습니다. 하지만 전하,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영조는 화를 냈습니다. 침과 뜸으로 버텼습니다. 한 달이 넘게 고생했습니다.
다행히 고름이 저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서서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1735년 다시 종기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엉덩이였습니다. 영조는 42세였습니다. 또다시 칼을 거부했습니다. 내 몸에 칼을 대지 마라. 고통을 참으며 침과 약으로 버텼습니다. 1741년 48세 때 또 재발했습니다. 허벅지에 생겼습니다.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전하, 이번에는 꼭 절개하셔야 합니다. 안 된다. 영조는 고집이 셌습니다. 왜 이렇게 절개를 거부했을까요? 영조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조의 어머니는 숙빈 최씨였습니다. 후궁 출신이었습니다. 영조는 태어날 때부터 신분에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나는 천한 후궁의 아들이다.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더욱 유교적 덕목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훌륭한 유교군주다. 신체 발부 수지부모를 철저히 지킨다. 이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몸에 칼을 대는 것은 곧 불효였습니다. 영조는 절대 불효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도 참았습니다. 1749년 56세 때 또 재발했습니다. 1756년 63세 때도 재발했습니다. 매번 영조는 절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1762년 영조 인생 최대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사도세자를 죽인 것입니다. 사도세자는 정신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궁녀들을 학대했습니다. 영조는 어쩔 수 없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뒤주에 가두어라. 사도세자는 뒤주 안에서 8일 만에 굶어 죽었습니다. 영조는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 나는 무슨 아비인가.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사도세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해 가을 영조에게 또 종기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유난히 심했습니다. 고통이 극심했습니다. 아, 이것이 하늘의 벌인가. 영조는 울부짖었습니다. 어이들이 또다시 절개를 권했습니다. 영조는 이번에도 거부했습니다. 내 죄를 어찌 칼로 씻으리오. 한 달 넘게 고생했습니다. 신하들이 매일 문안을 드렸습니다. 전하, 제발 절개하소서. 안 된다. 결국 종기는 저절로 터졌습니다. 회복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1776년 영조는 83세가 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만신창이었습니다. 평생 20번이 넘게 종기를 앓았습니다. 등과 엉덩이, 허벅지에 상처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시력도 거의 잃었습니다. 귀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3월 5일 영조는 창경궁 환경전에서 승하했습니다. 공식 사인은 노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록을 보면 영조가 말년까지 종기로 고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종기가 그의 건강을 계속 갉아먹은 것입니다. 영조가 죽고 손자 정조가 즉위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복수를 꿈꿨습니다. 조선을 개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종기라는 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조 이사는 1752년생으로 1776년에 즉위했습니다. 25세였습니다. 정조는 조선 최고의 개혁군주였습니다. 규장각을 설치하고 장용령을 만들었습니다. 수원 화성을 건설했습니다. 신분제를 개혁하려 했습니다. 천주교를 묵인하며 서양 학문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선을 바꾸겠다. 정조의 꿈은 원대했습니다. 1800년 정조는 48세였습니다. 한창 나이였습니다. 개혁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6월 18일 그날도 정조는 바쁘게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경전을 읽었습니다. 7시에 조회를 시작했습니다. 신하들과 정사를 논의했습니다. 오후에는 규장각 신하들과 학문을 토론했습니다. 저녁에는 장용령 훈련을 지켜봤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침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목욕을 했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씻어냈습니다. 내관이 등을 닦아주다가 발견했습니다. 전하, 등에 작은 것이 났사옵니다. 정조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은 늘 나는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작은 부스럼이었습니다. 엄지손가락만 했습니다. 정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할 일이 많다.
어서 쉬자. 6월 19일 정조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부스럼은 여전히 작았습니다. 별 불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조금 쑤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정조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6월 20일 아침에 일어나니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등을 만져보니 부어 있었습니다. 부스럼 주변이 빨갛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어이를 불러라. 어이가 왔습니다.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전하, 염증이 생긴 것 같습니다. 침을 놓겠습니다. 침을 놓았습니다. 뜸도 떴습니다. 곧 나으실 것입니다. 어이가 말했습니다. 정조는 그날도 정사를 봤습니다. 이 정도로 나라 일을 미룰 수 없다. 하지만 통증이 계속되었습니다. 앉아 있기가 불편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열이 조금 났습니다. 괜찮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 정조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6월 21일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부기가 더 심해졌습니다. 만지면 물렁물렁했습니다. 고름이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정조는 신음했습니다. 어이들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고름이 찼습니다. 절개해야 합니다. 아직은 이릅니다. 좀 더 지켜봅시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6월 22일 부기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주먹만 해졌습니다. 피부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조는 통증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 이것이 무슨 고통인가? 신음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새손 순조가 할아버지 방 앞을 서성였습니다. 11세 어린 나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순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6월 23일 새벽 정조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고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체온이 치솟았습니다. 뜨겁다. 너무 뜨겁다. 정조의 몸이 불덩이 같았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어이들이 급히 모였습니다. 17명이나 되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어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당황했습니다. 이것은 심상치 않습니다. 폐혈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절개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어이 강명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더 이상 미룰 수 없사옵니다. 절개해야 합니다. 정조는 고통 속에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다. 좀 더. 유교적 가르침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부모. 하지만 신하들이 간곡히 청했습니다. 전하, 제발 허락하소서. 나라가 전하를 필요로 합니다. 정조는 고민했습니다. 고통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6월 24일 정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열로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입니다. 정조는 사도세자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38년 전에 뒤주 안에서 죽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정조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신하들이 울었습니다. 전하, 새손 순조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바마마, 제발. 11세 소년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정조는 손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새손아, 할아비가 미안하구나. 그리고 어이들을 불렀습니다. 절개, 하라. 결국 허락한 것입니다. 6월 25일 새벽 절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이들이 칼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잘못되면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칼날이 정조의 등에 닿았습니다. 피부가 갈라졌습니다. 그 순간 검은 고름이 분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으악! 정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고통이 극심했습니다. 고름의 양이 엄청났습니다. 대야 2개를 가득 채웠습니다. 악취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이들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미 온몸으로 퍼진 것 같습니다. 절망적인 진단이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폐혈증이 이미 진행된 것입니다. 정조의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새손을 부탁하오. 개혁을 이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이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전하. 영의정 심한지가 울부짖었습니다.
6월 26일 정조는 거의 의식을 잃었습니다. 가끔 눈을 뜨면 신하들을 찾았습니다. 규장각, 장용령, 평생 이루려던 개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수원 화성, 백성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정조의 입 모양을 읽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6월 27일 저녁 정조의 호흡이 가늘어졌습니다. 맥박이 약해졌습니다. 전하, 저희를 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신하들이 울었습니다. 새손 순조가 할아버지 곁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11세 소녀는 울면서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조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손자 손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6월 28일 새벽 5시 정조 임금이 승하했습니다. 제위 24년 나이 48세였습니다. 등에 난 작은 종기가 발견된 지 정확히 10일 만이었습니다. 창덕궁의 곡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하. 궁녀들이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신하들이 통곡했습니다. 개혁은 이제 어찌 되는 것이오? 규장각은? 장용령은? 정조가 평생 이루려던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한양의 백성들도 울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거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성군께서 돌아가셨다. 이제 우리는 어찌 사나? 정조는 백성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개혁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작은 고름 하나로 사라졌습니다. 겨우 10일이었습니다. 17명의 최고 어이가 밤낮으로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의술도 막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답은 현대의학에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정조와 조선 왕들의 죽음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들을 죽인 것은 단순한 종기가 아니었습니다. 폐혈증이었습니다. 폐혈증, 영어로 셉시스입니다. 이것은 세균 감염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현대에도 사망률이 30%가 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해도 말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거의 100% 사망했습니다. 폐혈증의 진행 과정을 보겠습니다. 1단계 국소 감염입니다. 피부에 작은 상처가 생깁니다. 세균이 들어갑니다. 모낭염이나 봉화지겸이 생깁니다. 이때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항생제로 쉽게 치료됩니다. 심지어 치료하지 않아도 면역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간은 12일입니다. 2단계 농양 형성입니다. 세균이 더 깊이 침투합니다. 피부 아래 조직에 고름주머니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농양입니다. 이때부터 위험해집니다. 항생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절개해서 고름을 빼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양이 점점 커집니다. 주변 조직을 파괴합니다. 기간은 35일입니다. 3단계 림프절 침범입니다. 세균이 림프관을 타고 퍼지기 시작합니다. 림프절이 붓습니다. 고열이 시작됩니다. 오한이 납니다.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가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기간은 67일입니다. 4단계 폐혈증입니다. 세균이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심장, 폐, 간, 신장 모든 장기가 공격받습니다. 고열이 40도를 넘습니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의식이 흐려집니다. 이것이 폐혈성 쇼크입니다. 기간은 810일입니다. 5단계 다발성 장기부전입니다. 여러 장기가 동시에 기능을 멈춥니다. 신장이 멈추면 소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간이 멈추면 황달이 옵니다. 폐가 멈추면 호흡곤란이 옵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음입니다. 기간은 10일 이후입니다. 정조의 사례를 이 과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6월 18일 1단계 작은 부스럼 발견 국소 감염 시작 6월 20일 2단계 부기 시작 농양 형성 이때 절개했다면 완치 가능했습니다. 6월 22일 3단계 고름이 가득 참 골든타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6월 23일 4단계 고열 시작 폐혈증 진행 이미 늦었습니다. 6월 25일 절개 시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세균이 이미 혈관으로 들어간 후였습니다. 6월 28일 5단계
다발성 장기부전 사망. 정확히 10일이었습니다.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만약 정조가 현대에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6월 20일 병원 방문. 의사가 농양을 발견합니다. 절개가 필요합니다. 국소 마취 후 10분 만에 절개 완료. 고름 배출. 항생제 처방. 3일 후 완치. 간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왜 조선 왕들이 유난히 종기에 취약했을까요? 현대의학적으로 분석하면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보온이었습니다. 왕실의 온돌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방 온도가 30도를 넘었습니다. 여름에도 따뜻하게 했습니다. 임금께서 추워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 겹의 옷을 입었습니다. 용포, 도포, 중치막, 속옷, 최소 5겹 이상이었습니다. 결과는 땀이 과다하게 났습니다. 피부가 항상 축축했습니다. 이것은 세균 번식의 완벽한 환경입니다. 특히 엉덩이와 등, 허벅지 같은 부위는 통풍이 안 되어 더 심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것을 밀폐 환경 피부염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스트레스였습니다. 왕의 삶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밤 11시 취침, 하루 18시간 일했습니다. 끊임없는 정치적 갈등, 당쟁, 음모, 반란, 왕위를 노리는 자들, 믿을 수 없는 신하들, 이 모든 것이 스트레스였습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코르티솔은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백혈구 기능이 약해집니다. 세균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피부 장벽을 약화시킵니다. 피부가 쉽게 손상됩니다.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집니다. 셋째, 운동 부족이었습니다. 왕은 대부분 앉아서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사를 보고 상소를 읽고 신하들과 논의했습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끔 활쏘기나 말타기를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운동 부족은 혈액순환을 나쁘게 합니다. 특히 엉덩이와 허벅지 같은 부위는 혈류가 정체됩니다. 혈류가 나쁘면 백혈구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세균을 죽이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압력이 계속 가해지면 피부가 손상됩니다. 욕창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넷째, 기름진 음식이었습니다. 왕실의 식사는 매우 풍성했습니다. 수라상에는 12첩 반상이 올랐습니다. 고기, 생선, 기름진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채소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런 식사는 비만을 유발합니다. 비만은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당뇨병은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혈당이 높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습니다. 고혈당은 세균의 먹이입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는 피부 감염이 잘 생깁니다. 조선 왕들 중 일부는 당뇨병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수면 부족이었습니다. 왕은 충분히 자지 못했습니다. 걱정이 많아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위기, 전쟁, 자연재해, 잠자리가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4시간만 자면 백혈구 기능이 50% 감소합니다. 세균 감염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여섯째, 의료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책임 분산, 두려움, 유교적 제약, 이 모든 것이 신속한 치료를 막았습니다. 특히 절개 수술 지연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농양은 빨리 절개하지 않으면 계속 커집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폐혈증으로 진행합니다. 조선 왕 27명 중 12명이 종기 관련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 태종 이방원 1367-1422 등창으로 장기간 고생, 사망 시 합병증 추정. 2. 세조 이후 1417-1468 등창으로 직접 사망, 실록 명시. 3. 성종 이혈 1457-1494 등창으로 4일 만에 급사. 4. 연산군 이융 1476-1506 피부질환 악화, 유배지에서 사망. 5. 명종 이환 1534-1567 등창으로 사망. 6. 선조 이연 1552-1608 종기 반복, 합병증으로 사망. 7. 인조 이종 1595-1649 등창으로 위기, 이후 건강 악화.
8. 현종 2년 1641-1674 종기 후유증으로 건강 악화. 9. 숙종 이순 1661-1720 평생 종기 반복, 만년 건강 악화. 10. 경종 이윤 1688-1724 종기 발병 직후 급사. 11. 영조 이금 1694-1776 48년간 종기와 전쟁 20회 이상 발병. 12. 정조 이산 1752-1800 등창 폐혈증으로 10일 만에 사망. 이들의 공통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대부분 등, 엉덩이, 허벅지 부위에 발생했습니다. 앉아서 일하는 부위였습니다. 둘째, 악화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평균 710일 이내에 위독해졌습니다. 셋째, 나이와 무관했습니다. 31세부터 83세까지 다양했습니다. 젊다고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재발이 잦았습니다. 한 번 생긴 사람은 반복해서 생겼습니다. 다섯째, 최고의 의료진이 있어서 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이 수십 명이 달라붙었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만약 조선시대에 항생제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항생제는 1928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용화는 1940년대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정조가 죽은 지 140년 후였습니다. 만약 정조가 140년만 늦게 태어났다면 6월 20일 농양 발견, 페니실린 주사 투여, 3일 후 완치, 개혁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규장각은 더 발전했을 것입니다. 장용령은 강력한 군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신분제 개혁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조선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정조는 죽었습니다. 개혁은 멈췄습니다. 작은 고름 하나가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왕비와 왕자, 공주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기록에 남은 것만 수십 명입니다. 1542년 중종의 세자빈이 종기로 죽었습니다. 겨우 21살이었습니다. 1569년 선조의 첫 번째 아들이 종기로 죽었습니다. 2살이었습니다. 1606년 선조의 후궁이 종기로 죽었습니다. 1625년 인조의 딸 숙명공주가 종기로 죽었습니다. 11살이었습니다. 1647년 인조의 며느리가 종기로 죽었습니다. 1651년 효종의 딸이 종기로 죽었습니다. 1659년 효종 자신도 침 사고로 생긴 종기로 죽었습니다. 1674년 현종의 아들이 종기로 죽었습니다. 겨우 3살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집니다. 왕실은 종기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폐혈증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현대에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페니실린, 세파계, 방코마이신, 강력한 항생제들이 있습니다. 수술 기법도 발달했습니다. 소독 개념이 확립되었습니다. 중환자실이 있습니다.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승합제, 생명유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폐혈증 사망률은 30%입니다.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은 6시간입니다. 6시간 내에 항생제를 투여하면 생존율이 80%입니다. 12시간이 지나면 생존율이 60%로 떨어집니다. 24시간이 지나면 40%입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모든 것이 없었습니다. 항생제도 없었습니다. 소독 개념도 없었습니다. 수술 기법도 원시적이었습니다. 골든타임 개념도 없었습니다. 며칠씩 회의만 했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왕이 죽었습니다.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시대의 한계였습니다. 의학의 한계였고 시스템의 한계였고 사상의 한계였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그 한계의 희생자였습니다. 천하를 호령했지만 작은 세균 하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수천 명의 신하를 거느렸지만 고름 하나를 막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무력함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였습니다. 조선 왕 12명의 죽음을 돌아보면 하나의 진실이 보입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왕도 결국 인간이었습니다. 아픔 앞에서는 신분이 없었습니다. 태종은 왕자의 난을 일으켜 권력을 잡았습니다.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등에 난 작은 종기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세조는 조카에게서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수많은 충신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피부병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정조는 조선 최고의 개혁군주였습니다. 규장각을 만들고 장용령을 세웠습니다. 백성들의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고름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멈췄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조의 종기는 처음에 엄지손가락만 했습니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10일 만에 왕을 죽였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증상을 무시하면 큰 병이 됩니다. 작은 염증도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에 빨갛게 부은 것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나중에 가지 뭐 하면 안 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위험합니다. 둘째,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정조는 개혁에 몰두했습니다. 나라 일이 바빠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아픔쯤이야. 참았습니다. 결국 그것이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바쁘다고 병원 가는 것을 미룹니다. 조금만 참자. 일 끝나고 가자.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도 건강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셋째, 시스템의 중요성입니다. 조선의 의료 시스템은 겉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책임이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유교적 제약에 묶여 있었습니다. 좋은 의원이 많아도 시스템이 나쁘면 소용없습니다.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인재가 많아도 시스템이 나쁘면 성과가 없습니다.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면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책임을 서로 떠넘기면 아무도 결단하지 못합니다.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넷째, 과학의 중요성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세균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과학적 지식의 부재가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현대의학은 세균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항생제로 죽일 수 있습니다. 소독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과학 지식이 생명을 구합니다. 우리는 과학을 존중해야 합니다. 미신이나 속설을 맹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검증된 의학 지식을 따라야 합니다. 다섯째, 겸손의 미덕입니다. 왕들은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내가 천하를 다스린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세균 하나가 그 자신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인간은 겸손해야 합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아무리 많은 권력이 있어도 결국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질병 앞에서는 모두 평등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왕도 백성도 모두 똑같이 아픕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선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정조 사후 변화가 있었습니다. 순조가 즉위한 후 내의원에서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왕을 살리지 못했다.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1805년 내의원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어의의 책임 범위가 명확해졌습니다. 한 명의 수석 어의가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이 의견을 내지만 최종 결정은 한 사람이 합니다. 책임도 그 사람이 집니다. 결단력이 생긴 것입니다. 또한 외과 수술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왕의 몸에 칼을 대는 것은 영모다라는 생각이 완화되었습니다.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순조, 헌종, 철종 시대에는 왕이 아플 때 비교적 빨리 절개 수술을 했습니다. 예전처럼 며칠씩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종기로 죽지 않았습니다. 다른 병으로 죽었지만 종기는 이겨냈습니다. 정조의 죽음이 교훈을 준 것입니다. 1876년 조선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강화도 조약으로 문호가 개방되었습니다. 서양 문물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서양 의학도 있었습니다. 1885년 미국 선교사 알렌이 광해원을 세웠습니다. 조선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었습니다. 나중에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서양 의학이 전파되었습니다. 소독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외과 수술 기법이 전해졌습니다.
마취 기술이 소개되었습니다. 조선의 의료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내의원이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서양식 의료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1899년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고종은 서양 의사를 주치의로 두었습니다. 러시아 의사, 독일 의사, 미국 의사, 외국 의사들이 왕을 치료했습니다. 그들은 항생제는 아직 없었지만 소독과 수술 기법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종은 70세까지 살았습니다. 순종도 53세까지 살았습니다. 종기로 죽지 않았습니다. 서양 의학이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만약 100년만 일찍 도입되었다면 정조는 살았을 것입니다. 개혁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조선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현대 우리는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네 병원에만 가도 항생제를 처방받습니다. 간단한 염증은 먹는 약으로 3일 만에 낫습니다. 심한 경우에도 병원에서 절개하고 배농하면 일주일이면 완치됩니다. 폐혈증으로 진행해도 중환자실에서 치료하면 살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이 그토록 바라던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의학의 발전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의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작은 상처도 큰 병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세균 감염에 매우 취약합니다. 발에 작은 상처가 나도 방치하면 괴사가 올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조선 왕 12명의 죽음은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한계였고 시스템의 문제였고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천하를 호령해도 만 백성을 다스려도 결국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간입니다. 작은 세균 하나가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조선의 왕들이 우리에게 남긴 값비싼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희망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1800년 정조가 죽고 2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9년 정조의 능인 건능을 정비하던 중 놀라운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정조의 어진 초상화였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림 속 정조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아, 내가 다 이루지 못한 꿈을 너희가 이루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조의 개혁 정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후대에 이어졌습니다. 실학자들이 그 정신을 이었습니다. 개화파가 그 뜻을 받들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그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종기 하나가 정조의 목숨은 앗아갔지만 그의 정신은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위대함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정신은 살아남습니다. 육체는 약해도 뜻은 강합니다. 조선 왕 12명이 작은 종기로 죽었지만 그들이 남긴 교훈은 살아 있습니다. 건강을 소중히 하라.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라. 겸손하라. 과학을 존중하라. 이것이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지금까지 조선 왕 12명을 죽인 작은 종기의 비밀을 파헤쳐 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마시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